자, 이제 영업이득, 그 다음에 자본이득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얘기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그래서 토지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영속성, 운영이득,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가상각 등의 배제가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 부족 문제 때문에 높은 집가구,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증성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은 외임국지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하여튼 이 영업이득,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이슈가 되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이 자체만으로 일련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얘는 나중에 승수법,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 나중에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논의하게 될 쟁점, 바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 얘기랑 같이 연계해서 순영업소득 구하는 것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겨운 얘기지만 가유순전후라고 해서 가능총소득 단위당 예상 임대료다,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가능총소득, 통장에 찍힐 수 있는 가능성 가장 큰 금액이 가능총소득이 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실제 들어오지 않은 금액, 공실과 불량부터 충당금 빼야 될 거고, 예상 외로 들어온 뒤 수입, 영업 외 수입,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영업경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영업경비의 범주 유요제라고 해서 유지관리비, 각종 요금, 그리고 재산세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한 주제로 갈 때 유요제라고 하는 거, 이게 영업경비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빼게 되면 이게 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전현금수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이건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전현금수지라는 개념과 바로 순영업소득은 같아지게 된다. 해서 자, 부채서비스액에 대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을 부채서비스액, 나중에 금융 파트에서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 은행에 갚을 돈을 빼게 되면 이걸 세전현금수지, 이 세전현금수지에서 자, 영업소득세라는 것을 빼게 되면 세후현금수지라고 하는, 한편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거, 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은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 이렇게 두 개를 빼고, 이게 과세표준 나오면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 계산을 되고, 그리고 나서 뭘 가지고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세후현금수지. 자, 요거 이제 업어치고 매치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런 것들 구성을 해내야 돼. 나중에 순소득 승수나 유효총소득 승수 이런 것들 주면서 거꾸로 유효총소득을 구하시오, 또는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에다가 바로 영업경비를 더한 금액,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세전현금수지에다 부채서비스를 더한 금액, 이것도 바로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이렇게 업어치고 매치고 이게 생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뺀 금액을 달리 우리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어치고 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순전후 이렇게 가져 있어. 앞에서 우리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경비를 뺀 금액,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순영업소득,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지분복귀에 관련해서 순매도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매도액은 매도 가격에서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매도 경비를 뺀 금액,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매도액이라고 부르게 된다. 순매도액에서 은행에 돈 갚아야 되죠. 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갚지 아니한 돈이 있다. 그럼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게 되면 이걸 빼게 되면은 세전 지분 복귀에, 은행 갔다 왔으면 세금도 내려가야 되죠. 자본이득세 빼게 되면은 세전 지분 복귀에서 자본이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가 자, 한 문제짜리가 무조건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승수법, 수익률법 할 때도 같이 세트를 잡게 되죠. 그래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쉽게 이제 구성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가유 순정액이 나왔었죠. 그래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걸 우리가 가능 총소득. 여기서 공실 빼고요.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영업외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제로 대표하는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이게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 자본소득세, 영업소득세 빼게 되면 세후 현금 흐름에서 24회 때 문제 답은 5번으로 구성했고 좀 간단했던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을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의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에서 오른편 유효 총소득 가능 총소득에서 자 공실 손실 상당의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을 더해서 만든 소득에서 이게 유효 총소득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란 의미고요.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에서 지금 뭘 빼야 돼? 유효제로 대표되는 영업 경비를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게요. 28회 때 구성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또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전 현금 흐름,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들에서 순영업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금액.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고 하는 거 유효제 해서 약간 표현들이 어색하긴 한데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유효제, 전기요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전기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나갈 돈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자. 자, 세전 현금 흐름이나 세후 현금 흐름은 개념상 지분 투자를 전제로 하게 된다. 즉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야지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이 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 순영업소득에다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 요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28회 때 구성할 때는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약간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세전하게 되면 뭐라고요? 은행부터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순매각대금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해서 지분 투자의 목으로 돌아오는 금액이라고 해서 오른편. 그래서 그 외에 부동산 투자 시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 형태로 나누게 된다 해서 오른편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27회 때 문제고 요 정도가 이제 요 근래 어떤 트레이드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의 비율.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공식, 자, 분모 얘기죠. 가능 총소득 분의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 요것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출처의 의도라고 하는 가능 총소득 구해보시오라는 개념. 또 하나가 영업 경비를 구해보시오. 그래서 가능 총소득 연 500만 원 호당 임대료, 임대 자 가능 호수 60%. 그러면 이제 가능 총소득이 얼마? 3억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러면 공사, 이게 이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게 되면 이게 유효 총소득에서 3억에서 10% 빼게 되면 얼마? 2억 7천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될 텐데 여기서 영업 경비가 나와 있지 않고 순영업소득 2억 1천만 원이 나와 있다. 그러면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은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해서 3억분의 6천이 갖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20%인가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능 총소득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구해보시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유 순전으로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요즘에 내는 문제 패턴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묻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필요한 항목. 이런 문제 형태가 두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먼저 가능 총소득 구해봐야 될 테고 거기서 지금 공시를 빼야 되고요. 불량부채 충당금도 같이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 혹은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지금 보니까 영업소득세는 뭐와 관련돼 있다? 바로 세후 지분 복객과 관련된 세후자 현금 수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가리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언제 바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게 된다. 나가리 영업 외 수입은 자 유효 총소득 구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영업 경비라고 하는 거 이건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감가상각비도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된다. 그래서 약간 응용 들어갔죠.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거.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뺀가? 바로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을 뺀 값을 이름하여 임대료 수입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이건 여기서만 이제 쓰이는 문제 패턴이었었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하고요, 영업 외 수입 이 두 가지가 어떻다?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한 문제에도요, 가유 순전후가 다 소화가 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25회 때 유효 총소득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뭐 나오고 있어? 다음에는 순영업소득 물어보는 거 나오겠죠.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그거 나왔거든. 좀 이따 문제 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의 문제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을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항목끼리 연결하시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7회 때 유효 총소득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게 될 게 29회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지.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게 뭐가 된다? 밑에 있는 게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세전 지분 복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영업소득 구하려면 먼저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을 구해봐야 될 것이고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을 더해야 될 것이다. 해서 쓱 보니까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고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당연히 기타 소득도 필요한 항목이 되게 된다. 매도 비용이라는 건 상관이 없을 테고 일단은 이건 지분 복귀액 등과 관련한 개념이 될 테고요. 취득세라고 하는 거 상관없죠. 취득세는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 유효세는 어디에?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대신 재산세라고 하는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기억하고 미음 두 가지가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다. 한편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것, 세전 지분 복귀액에는 은행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갚고 나서 다시 자 순매도액이라는 것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 매도 경비를 뺀 것을 가리켜서 순매도액을 구한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매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 순매도액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지고 미상환 저당 잔금은 세전 지분 복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그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는 바로 나중에 세후 지분 복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 패턴을 보셔야 돼. 27회 때는 유효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자, 29회 때 하나 쉬고 나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 복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그럼 앞으로 이제 구성될 게 빤하지. 세전 현금 수지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 뭐가 있겠어? 바로 자, 세후 지분 복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항목들을 가지고 나열하는 거. 어느 쪽이 됐든 문제는 다 가유 순전후, 순전후라는 개념이 숙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풀어갈 때 뜬금없이 취득세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하는 지문 중에서 실제 뭐 계산 문제 할 때도 그렇고요. 쓸데없는 내용들을 가끔 던져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가유순전호가 얼마나 숙달되는 이 싸움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요, 지금 이제 니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25회 문제, 세후 현금수지. 요즘에 이런 문제 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24, 25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산 문제, 개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막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산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연습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4,800이고요. 공실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실은 얼마? 240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을 빼게 되면은, 자, 4,000. 자, 얼마야? 240을 빼게 되면은 4,560만 원. 이게 유효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야 됩니까? 영업 경비라는 것을 빼야 되죠. 그래서 영업 경비 주어져 있습니다. 240만 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4,3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자, 순영업소득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라는 것을 구해내야 되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에서 토탈 바로 1,00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은 3,320만 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금액, 영업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먼저 과세표준 잡아내야 되고요. 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된다? 순영업소득에서 자, 지금 이제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분 빼야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200, 이자 비용 얼마? 800에서 1,00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 자, 3,320만 원. 그리고 세율 계산해 봐야 되죠. 20% 주어져 있다. 0.2 곱하게 되면 자, 영업소득세 664만 원. 그래서 3,320에서 664를 빼게 되면 2,656만 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회차를 분석을 해봐요. 회차를 보게 되면 옛날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일 좀 지저분했던 문제 패턴에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인데 좀 어려웠던 주제. 요는 그냥 계속 그런 거야. 가유순전호, 순전호. 요거를 계속해서 지겨울 만큼 반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왔던 지문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만약에 순영업소득하고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본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영업소득과 뭐는 같다? 바로 순영업소득과 지금 세전현금 수지는 같다. 이런 식의 질문들도 과거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가유순전은 얼마나 숙달되는가 요 싸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해서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에 관한 주제. 바로 이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승수법, 수익률법. 간단하게 개념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단순 회수 기간법, 승수법, 수익률법,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비율 분석법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 물론 현가 회수 기간법이 있는데 최근 시험에서 구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순현가법, 자,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장래 들어오게 될 수입을 현재 값으로 환원해서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자, 투자한 금액 언제까지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 해서 회수 기간을 따져보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개 투자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투자한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문제 가지고 단순 회수 기간법, 회수 기간 해서 요거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1억을 지금 꼬라박았대. 그래서 첫 해 3천만 원, 두 번째 2천만 원, 세 번째 2천만 원, 네 번째 6천만 원 등이 지금 발생을 한다. 그리고 단순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1억 언제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게 단순
회수기간법이라는 개념. 그래서 첫해 3천, 2천, 2천 하면 3년 동안 얼마야? 7천만 원 회수를 하게 된다. 3년 차에 6천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수기간을 따지시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차에는 한 달에 얼마씩? 500만 원씩 회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만 더 회수를 하면 회수기간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6개월 지나면 어떻다? 6530에서 3천만 원을 회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 자, 3년 6개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의 문제. 그래서 요즘 문제들 계산 문제 중에서 나중에 승수법, 수익률법 조금 어려운 것들 있기는 한데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단순 회수기간법 나중에 지문 속에서 구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A라는 투자 대안이 이렇고 B라는 투자 대안이 이렇고 이렇게 쭉 나오고 했을 때 단순 회수기간법은 투자한 후에 어떤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승수법, 수익률법 공식 보셔야 되죠. 지겨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승수라고 하는 거 가유순전으로 세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이게 이제 바로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나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걸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래서 과거 문제 유치하게 이제 구성할 때, 자,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유효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그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총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 그다음에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읽는 방법 가지고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시험 문제는 이 답을 뽑을 때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런 걸 갖고 뽑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값 이걸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준점 가유순전 외웠다고 치고 총 투자액 가지고 3개, 지분 투자액 가지고 2개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외의 쟁점으로서 자, 이게 이제 승수의 비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승하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잡아냈었죠. 해서 하나의 투자 대안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면 하나의 투자 대안을 가지고 승수라는 게 결국은 투자한 자본 총 투자액이나 지분 투자액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를 따져묻는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거 없어. 그냥 이제 외워야 돼. 승하대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출제 쟁점이 뭐가 된다고요? 동일한 투자안이다 라고 했을 때 세전 현금 소지 승수와 세후 현금 소지 승수를 비교하게 되면 세후 현금 소지 승수가 세전 현금 소지 승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가유순전호 순서에 따라서 승수는 밑에일수록 크다. 그에 대해서 역수관계가 되는 것이 일부가 바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총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지.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투자액 나누기,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이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총투자액 분의 바로 순영업소득을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 부른다. 지분배당률이라고 하는 거.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은 자, 지분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세전현금수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소위 역수관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세후수익률, 지분투자액분의 세후수와 현금수지, 그러면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후현금수지 하게 되면 세후현금수지 승수. 그래서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크다라고 해서 아직 안 나온 주제 바로 지분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승하대 가지고 쟁점 삼아냈으니까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크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 이게 이제 연단위 개념이죠. 그래서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게 회계적 이익률이 최근 2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 어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 수익률이 바로
회계적 이익률보다 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회계적 이익률, 자신의 목표 수익률보다 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회계적 이익률을 제시하는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볼 것이, 계산 문제 중에 꼭 기억할 게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7년 동안 3.5문제, 한 문제는 그게 이제 반문제짜리로 봐야 되는데 못 푸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 이득.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 제일 많은 출제 비중이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 중에서 금융론이라고 관련되는 것이 대부 비율,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부 비율.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곱하기 얼마, LTV라고 하는 거, 대부 비율을 곱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된다.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거, 부채 비율 쟁점 3원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자본 비율까지 같이 묶어서 가야 돼. 부채 나누기 지분이라고 하는 거, 부채 나누기 지분을 부채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분자가 뭐가 들어간다? 부채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이거 나왔으니까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기 자본 비율,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총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또는 자기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라고 해서 하여튼 세트.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곳곳에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에 가면 세전 현금 수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가면 부채 감당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 얘기는 어디 가서 대출 한도를 따질 때 부대저라고 하는 거,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 한도를 따질 때 부대저라고 하는 거, 다시 부저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부저순이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한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부대저라고 하는 건 뭐에서 써먹냐면, 저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수익 환원법 파트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25일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됐던 게 바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여기서도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건 순영업소득으로 얼마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따져먹는 비율을 가리키게 될 테고, 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에서는 대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컸을 때 안정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출 기준을 부채 감당률 5를 둔다, 10을 둔다 해서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다? 안정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주제가 뭐가 있냐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걸 우리가 영업경비 비율. 다시 가볼까요? 유효총소득 구해지게 되면 빼야 될 금액이 뭐가 됩니까? 영업경비. 그래서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를 가리켜서 영업경비 비율. 그럼 순영업소득 구해지게 되면 또 빼야 될 게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래서 유효총소득 통장에 찍힌 금액 가지고 영업경비와 그다음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을, 이 비율을 가리켜서 바로 채무불이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렵죠. 이런 것들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다시 갑시다.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하는 거, 유효총소득분의 처음 빼야 될 것 영업경비, 두 번째 나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값의 비율을 가리켜서 채무불이익률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최근 시험 문제에서 구성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염없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먹겠지만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바로 문제 가지고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법,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가능 총수득.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해서 요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승수 중에서 가유, 순전 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가 전후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뒤에 있는 쟁점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순소득 승수요. 총 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4번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자, 재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지분 투자 수익률은 몰라도 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 승수 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해서 동일한 투자 안에 있어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해서 오른편,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순서가 이렇잖아.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이런 순서였으니까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 또는 유효 총소득 승수보다 더 크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해서 자, 세후가 뒤니까 승수는 뒤에 있을수록 크다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른편이죠. 해서 순영업소득이 분자값이었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분모값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3번 요거. 자, 지금 옳게 구성했고요. LTV를 통해서 자, 투자자가 재물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별. 자, 요건 이제 저거죠.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따져놓는 방법에서 큰 의미 없고요. 자, 승수 관련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승하대, 수고대라고 해서 이거 나왔으니까 지금 26회 때 구성됐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응용 들어가면 뭘 내겠다? 바로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지분 배당률과 세후 수익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 어떻다? 세후 수익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요거는 이제 무조건 계산 문제 중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자, 기본 지분점, 자, 지분 투자액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해서 나머지는 뭐 그다 치고요.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투자액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가격 상승률을 곱해서 지분 투자액을 계산한다. 해서 자, 지분 투자액이 보니까 1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억이 분모값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2천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자 지급분을 계산해야 돼. 대출 2억 받았고요. 대출 이자율 6%, 0.06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만 원 빼야 될 테고, 그럼 자본 이득 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률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분의 800이라고 하는 거, 8%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이 문제 정도가 딱 좋아. 해서 자, 지금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를 구입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타인의 자본을 전혀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 타인의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투자액이 얼마가 된다? 지분 투자액 10억이 되게 될 것이다. 순영업소득 미리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분은 있을 수가 없죠. 전부 자기 자본으로 투자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분은 0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상승률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2%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가격 상승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10억분에 5천만 원 해서 퍼센트는 얼마? 5%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요. 한편 타인의 자본을 50% 활용했다라고 하면 지분 투자액 5억이고요. 대출 5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분모값은 5억이 되게 될 테고, 이때 제일 먼저 순영업소득은 그대로 3천만 원 주어질 테고, 그 다음 이자 지급분 5억에 대해서 지금 4%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테고, 역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자, 2천 해서 5분의, 자, 3천, 10억분의 6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 6%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 앞에 문제는 너무 좀 간단했던 문제가 될 테고, 이 정도 두 가지 경우수를 따지는 문제, 이 정도가 딱 좋은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된다. 29회 때 나왔던 문제. 자, 비슷하게 이제 구성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해석하게 되면, 성형제, 소위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자본만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5%에 불과한데, 타인의 자본을 55억을 끌어들여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6%의 수익률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니은하고 리을을 보니까 전혀 모를 얘기들로 계산 문제도 더럽게 복잡해 있어.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쉬운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이건 확실히 틀렸지. 바로 금융적 위험이라는 개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어떻다? 금융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옳은 것을 고르셨으니까 기억번 틀렸으니까 기억을 제거하게 되면 물반, 공기반 50% 확률까지 오게 됩니다. 니은번은 보는 순간 뭔 소리인지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넘어가시고 디귿번 보니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부채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전환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어려운 주제.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 금융 비용이 너무 세져서 자기 자본만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금융권의 비용을 다 갚아버렸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됐든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됐든 소위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디귿번 어렵습니다. 대신 기억번은 쉽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찍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 해서 좀 어려웠던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억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한 데만 한 10분쯤 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수익률 얘기를 하게 되면 순영업소득, 지분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분, 자본이득 이런 식으로 더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 세후 연간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얘기는 세후 현금 수지를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순영업소득 자리에 세후 현금 수지를 넣고 문제를 풀어가라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못 풀어요. 시간 관계상 의미가 없는 문제 버리시면 되겠고 27회 때 문제는 이건 틀리는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재무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LTV가 높아질수록 투자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해서 타인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다. 1번 오름표, 유동비율. 예, 모르겠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그 얘기는 부채 서비스업과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부채 서비스, 은행에 갚을 돈이 더 많다는 의미. 자, 그래서 투자자의,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게 되겠고요. 자, 다시 갑시다. 1보다 작으면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돼 있다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총투자 수익률 잘 모르겠고요. 5번 부채 비율 요거 알아야 되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해서 자, 이 문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번 대부 비율 이건 알아야 되지. 대부 비율 자 LTV가 높아질수록 자 타인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1번 오름표, 2번은 모르는 지문, 3번 부채 감당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차입자가 쉽게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르겠고요. 5번 부채 비율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해서 이렇게 해서 1번, 3번, 5번 세 개만 알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24회 때 유동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게 나왔다고 유동 비율을 또 외워서 공부를 차게 되면
또라이가 된다. 뭔 소리야? 16년간 한 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앞에도 안 나오고 그 뒤에 25, 26, 27, 28, 29, 30까지 계속 안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버리자고 비우자고 하는 지문들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보실 때도 손을 댈 수 없는 지문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전혀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냥 쉬운 거 가지고 풀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부채 비율 앞으로 또 쟁점되게 될 겁니다. 왜? 출제위원 입장에서 부채 비율 5번쯤 특히 마음에 들어. 뒤쪽에 있었으니까 얘 끌고 들어오게 된다. 사실은 부채 비율 얘기는 20회, 23회, 21회 이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문제에서 부채 나누기 지분 또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나누기 잘 해야 돼.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 이것의 비율을 가리켜서 채무 불이행률 계산 문제로 독과 중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 이걸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가 2분의 1을 읽는 방법, 2에 대한 1의 비율, 1을 2로 나눈 값이라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요거 틀렸다는 얘기지. 부채 나누기 지분이 뭐가 된다? 부채 비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나누기 지분이 뭐가 된다? 부채 비율.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한 거야. 뒤에 계산육을 모시고 필요가 없어. 이미 앞쪽에서 다 틀리게 구성한다. 지금 눈치를 좀 채셔야 돼. 뭘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분자 읽는 방법을, 분자 분모를, 분수를 읽는 방법을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고 있다. 이걸 외워야 된다. 뒤에 계산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비운다 할지라도 공식은 외워야 돼요. 공식은 해서 그렇게 봐야겠고, 총자산 회전율 못 들어본 얘기야 해서 비율 분석법의 한계는 점점점이 있다. 별 쟁점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들과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분에 나가야 될 돈, 영업 경비하고요, 부채 서비스를 더한 값,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그렇다 치고 부채 비율, 부채 나누기 지분. 자, 그래서 28회 때 부채 비율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뭐라고?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출제가 되게 될 것이다.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뭐야?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하는 기술들을 눈치를 좀 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자,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에서 오름표.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한 원금 상환. 요걸 틀리게 뽑아서 유치 잘 나가게. 부채 서비스는 뭐야? 원금 플러스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 줄여서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른다? 부채 서비스액. 자, 28회 때 문제. 최근 문제 중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어려운 거 안 물어봐. 부채 서비스가 뭐가 된다?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액.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자, 3번 봐봐. 부채 감당률이고 대부 비율이 50%고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대출기간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답 몇 번? 2번. 이런 게 어렵다는 거야.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하면 거의 다 3번 찍어요. 모르겠으니까. 해서 그러니까 찍는 족족 틀리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해보다 보면은 이상한 지문들 몇 개 튀어나온다. 잘 공부 안 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답을 뽑지 않는다. 근데 수험생들은 공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험만 보면 하여튼 이상한 거 위주로 다 찍어. 찍는 족족 다 틀리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 값으로 틀린 것 26회 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다 풀기는 좀 어려운데 자, 점점 난이도 올라가고 있는데 몇 개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데이터 유효 총소득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불량부채 총담금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도 유효 총소득과 관련이 돼 있다.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하는 거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 총소득. 이걸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 승수. 자, 그래서 데이터 5라고 주어져 있고 총투자액 얼마? 10억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유효 총소득 얼마? 2억이라고 하는 거. 자, 2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계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순소득 승수하면 또 뭘 생각해야 돼? 자,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순소득 승수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총투자액은 10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순영업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근데 영업경비가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 그럼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 그래서 얼마? 1억.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얼마? 10이라는 값.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가유 순전후가 얼마나 체화가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순영업소득은 뭐라고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지로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도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요. 자, 어치고 매치고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고. 외워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0이라고 하는 거.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또 공식 외워야 되지. 지분 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는 거 6억. 그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6천.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것을 종합환원율. 아까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외워야 된다니까요. 다시 지분투자액 분의 세전 현금 수지. 이걸 이름하여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수익률. 그래서 이거 이제 순영업소득 아까 계산됐거든.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투자액이 10억이니까 10%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이걸 써보고 외워야 된다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자시고 이런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공식도 안 해놓고 뭔 문제를 풀어요. 풀어봤자 어차피 모를 거면서. 공식을 저는 다 외웠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을 다 외워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 그래서 순영업소득 아까 얼마? 1억.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여기 주어진 데이터가 4천만. 그래서 2.5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번호 의미 없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계산 문제 형태를 거의 다 4번, 5번에 깔았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규칙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찍는 게 24회, 23회 이때는 거의 계산 문제는 답이 4번이 될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시간이 복잡하게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 자, 그렇게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순소득 승수, 세무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푸는 테크닉이 뭐냐면은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절대 아니야. 특히 3개쯤 물어볼 때는 2개만 알아도 다 문제를 대부분 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한다. 해서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총투자액은 15억으로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 자, 유효총소득 승수 영업경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 승수부터 가봐야 되죠. 6은 총투자액 얼마? 15억 나누기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걸 X로 보면 6X는 15억이니까 자, 유효총소득은 얼마? 2억 5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거기서 영업경비 40% 빼게 되면은 1억 빼야 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이라는 개념이 1억 5천이 되는 거죠? 1억 5천이 되게 된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2억 5천이고 영업경비가 1억이니까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분의 15 해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총소득 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자, 자, 부채 서비스.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률인데, 일단 좀 복잡하니까 뺐다 치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하는 거, 다시 가야 돼.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공식을 외워야 돼. 지분 투자액 4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후 현금 수지 나와 있나요? 해서 순영업소득 아까 1억 5천 나왔었고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가 얼마? 6천을 빼게 되면 9천만 원 나오나요? 해서 지금 지금 세후 현금 흐름 승수 4억 나누기 9천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답을 맞출 가능성은 거의 낮아. 근데 대신 저거는 이제 해보자 이거지. 이 중에 한 문제라도 풀게 되면, 한 개라도 구성하면 거의 답이 될 확률이 한 30%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다 풀어서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 정도 의미 없는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봐야 되는데, 비율 분석법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담보 인정 비율, 뭐가 됩니까?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LTV의 개념. 부채 감당률은요, 순 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총부채 상환비율, 이건 공부 안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률, 유효 총소득 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것도 시간 관계에서는 거의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가 비율 분석법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살펴드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에 관한 주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